이제 경제적 감각이라는 거를 한번 놓고 보면 경제적 감각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요. 지속적으로 체크하시는 분들과 돈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시는 분들하고 차이가 커요. 여러분, 월급이 얼마를 받고 얼마 정도로 이렇게 월급이 들어오고 어느 정도의 어디에 어떻게 월급이 쓰여져 나갔는지 알고 계시냐. 그 쓰고 나가고 있는 그 현금의 흐름에 대한 것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다 그러면 일정 시점에서 자기가 퇴직할 때 시점에서 자기가 자산 상태가 어느 정도 되냐면 이것도 한 5가지 관점에서 한번 좀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적 감각이라는 거를 한번 놓고 보면 경제적 감각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요. 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갖다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도 어떤 기간 내, 시간 내에서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갖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에서 보면은 이 손익계산서라는 게 있어요. 매월 손익계산서가 나와요. 그 기본적으로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매출을 만들어냈고 그 매출 중에서 얼마만큼의 원가가 빠져나가고 매출 빠져나가고 비용이 얼마만큼 쓰여졌고 그래서 나머지 순이익이 얼마 정도인가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게 이제 손익계산서라는 형국표인데 직장인도 똑같아요. 직장인들도 월급이 소득이 들어오잖아요. 소득이 들어오면 지출이 빠져나가잖아요. 지출이 빠져나가고 나면 그 중에 순이익이 그 월에 순이익이 얼마 정도 남는가에 대한 이걸 갖다 현금 흐름이라고 얘기하는데 최소한 한 달 단위로 현금 흐름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체크하시는 분들과 돈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시는 분들하고 차이가 커요. 그 흐름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깨우쳐준 사람들은 경제적 감각이 깨어난 사람들이에요. 아니라고 여러분들 부정하시죠? 생각보다 월급이 얼마가 들어왔고 어떻게 빠져나간지 알고 계신 분들 없던데요.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경제 관련된 특강 같은 데 많이 가서 물어봐요. 여러분, 월급이 얼마를 받고 얼마 정도로 이렇게 월급이 들어오고 어느 정도의 어디에 어떻게 월급이 쓰여져 나갔는지 알고 계시냐. 요즘은 더 문제가 뭐냐면요. 자동이체 때문에 더 몰라요. 자동이체로 쭉쭉쭉 빠져나가가지고 어디로 돈이 나갔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로그인, 로그아웃이에요. 내 소득이 로그인, 로그아웃이에요. 나도 몰라요. 돈을 쓸 때도 뭘로 쓰는 줄 아세요? 카드로 쓰니까 로그인, 로그아웃에 대한 것들이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금이 예전 같으면 저희 아버지 세대나 저희 형 세대들은 뭐냐면 월급 봉투라는 걸 갖봐요. 이 월급 봉투에다가 돈을 거기에 10원짜리까지 해가지고 딱 노란 봉투 해가지고 월급 봉투 딱 가져오면 저희 어머니가 저 옆에서 보면 그 월급 봉투를 갖다 놓고 어디에 얼마, 어디에 뭐 했을 거 얼마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들을 저희 어머니 모습들에서 저는 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한 달에 보통 20일이나 10일이나 월급이 들어올 텐데 월급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전혀 모를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소득을 벌어서 쓰는데 그 쓰고 나가고 있는 그 현금의 흐름에 대한 것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다 그러면 경제적 감각은 깨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월 단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월 단위에 내가 돈이 얼마가 들어오고 현금이 얼마가 들어오고 소득을 통해서 얼마가 들어오고 지출을 통해서 얼마가 빠져나가고 나머지 남아있는 현금이 얼마인가 그러니까 수익이 얼마인가 이 부분들은 정확하게 아는 현금 흐름을 갖다 이해하는 부분들이 첫 번째 내 안에 있는 경제적 감각을 깨우는 첫 번째 부분입니다. 현금 흐름 꼭 파악하세요. 특히 요즘같이 현금 흐름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러가고 있는 디지털상에서 흘러가고 있는 현금 흐름 상태에서는 이걸 놓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기초적인 돈의 흐름을 갖다가 놓치기 때문에 꼭 현금 흐름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첫 번째 부분이고요. 이 두 번째 부분은 이것도 제대로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산 상태. 이 자산 상태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한번 보세요. 1년에 한 번 정도. 자산 상태는 딱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12월 31일부로 내 집이 얼마. 여기서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이제 또 그 다음 단계 얘기인데
자산과 재화를 구별하지도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자산이 무엇이냐면 자산은 금융자산, 그 다음에 부동산 자산 해가지고 이 자산들이 얼마인가. 이 자산 중에서도 남한테 빌려온 부채가 얼마이고 내 순수한 내 자기 자본이 얼마이고 그래서 자산 상태표를 어느 정도는 보이는가를 1년에 한 번 정도를 보세요. 저는 이제 작년 말에 이 자산 상태를 이렇게 보니까 저 이제 부동산 자산이 워낙 많아서 부동산 자산이 90%가 넘어가니까요. 그래서 부동산 자산 때문에 조금 그러다가 이 상반기에 이번에 보니까 같이 또 자산 상태가 끄고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산 상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갖다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 내가 지금 현금 들어오고 있는 현금 흐름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들어오고 있는 이 현금 흐름과 자산 상태를 비교해서 현금 흐름이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게 구조적인 사이클을 찰 때 첫 번째 부분이 현금 흐름을 어떻게 하냐 두 번째 부분이 자산의 내 지금 자산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를 갖다가 이해하고 있어야만이 그러면 내가 지금 내 현금 흐름에 비해서 내가 연봉을 갖다가 1억을 받는데 지금 내 자산은 3억밖에 안 돼.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일정 시점에서 자기가 퇴직할 때 시점에서 자기가 자산 상태가 어느 정도 되냐면 자기가 퇴직할 때 연봉이 1억이라고 그러면 1억 곱하기 10억 해서 10억 정도의 순자산을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 목표를 가지고도 자산 상태를 늘 점검해 가야 된다는 얘기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년 정도 자산 상태를 한번 하다 보면 10년 주기로 내가 어떻게 흘러갈 건가에 대한 정확한 흐름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은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봐요. 이게 바로 내가 경제적 상태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자산이 내 자산 흐름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내 흐름이 괜찮은 것 같아. 아니면 지금 부동산에 내가 너무 많은 자산이 그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이 너무 무겁게 흘러간다. 좀 더 유동자산 이쪽 부분을 갖다가 보강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야지. 이렇게 내 안에 있는 경제적 감각, 자산 흐름의 경제적 감각을 깨어나는 것들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과 두 번째 부분은 자산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자산 흐름을 알고 나면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자산이 무엇인지 재화가 무엇인지 이걸 또 구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구별 못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저는 이제 사과를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사과가 과수원에 있는 사과 나무에 사과가 열려 있는 건 뭔가요? 여러분들 아마 그걸 갖다가 재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자산이에요. 근데 마트에서 상품 진열대에 과일콘에 상품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사과는 뭐냐면요. 이건 재화예요. 왜 그런가요? 사과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는 생산 가치가 있는 것들이에요. 크게 커져가고 있고 생산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건 뭐냐면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재화는 뭐냐면요. 사용만 가능한 것들이에요. 사과, 마트에 있는 건 먹고 자는 거예요. 먹고 자는 거 이외에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재화라고 그래요. 흔히 재화와 서비스는 그래서 사용 가치만 있는 거고요. 자산은 뭐냐면 생산 가치와 사용 가치를 동시에 가진 것들이죠. 예를 든다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생산 가치와 사용 가치, 집이 있으니까 집 위에서 삽니다. 이런 식으로 생산 가치와 사용 가치를 동시에 가지고 있고 어떤 것들은 생산 가치만 있는 것들도 있어요. 금 같은 경우에는 사용 가치보다는 사실은 가치를 생산하는 생산 가치가 훨씬 큰 것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산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지출 관리할 때 지출 관리와 투자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재화를 내가 사면서 이게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산에 투자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투자는 어디다 하냐면 자산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를 내가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수원에 있는 사과를 갖다가 창고에 저장시키기 위해서 사과를 만약에 산다 그러면 이거는 투자이기 때문에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자산과 재화를 정확하게 구별해 나가면서 해야 됩니다. 어떤 분한테는 만약에 벤치가 있다 그러면 벤치가 어떤 분한테는 자산인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고상 딜러 같은 경우에는 사서 다시 딜러로 해서 팔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이거는 자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차를 사용하시는 분들, 운전자들한테는 자동차는 뭐냐면요, 재화예요. 사용가치밖에 없어요. 지나면 지날수록 사용가치가 다하면 다할수록 그 가치가 소진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재화와 자산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구별해내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의 경제 감각을 깨우는 가장 유명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소모품마저도 어느 경우에는 자산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걸 많이 느껴요. 직장 생활은 컴퓨터 하나도 다 자산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산으로 찍히는데 그거는 사용연한에 해서 5년 단위로 해가지고 다 폐기 처분을 가면서 관리 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개인을 놓고 볼 때 개인은 컴퓨터가 있는 게 자산이잖아요. 자산이 아니에요. 그건 재화로 말 그대로 사용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가치와 생산가치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생산가치를 통해서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들이 자산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경제적 감각이 깨어난다. 그래서 세 번째 부분으로 자산과 재화에 대한 구별하라 이 얘기를 드렸고요. 네 번째 부분은 제가 그 경제특강 가면 가장 많이 질문받고 있는 것 중에 뭐냐면 저축 너무 힘들어요. 왜 저축합니까? 투자해가지고 시간을 당기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저축과 투자를 병행해가면 더 금상첨화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투자와 저축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그래요. 저축의 시기가 따로 있고 투자의 시간이 따로 구별하라고 그래요. 저축의 시간에 투자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전 이 얘기를 해드려요. 수익률의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말씀드려볼게요. 저축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원금을 쌓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투자는 원금에 쌓아가는 거에 플러스 수익률을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투자를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투자했을 때 손실이 발생되잖아요. 이 손실된 게 원금으로 회복하는 회복률을 갖다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100원 있어요. 100원 있는데 10원 상승해가 110원이 됐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9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90원으로 떨어졌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0 마이너스 90이니까 10원에 대한 것들이 떨어지잖아요. 10원을 갖다가 100으로 나누면 10%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실률이 10%일 때 상승률이 몇 프로인가요? 원금을 회복하려고 그러면 90원을 갖다가 100원으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0원만 되기 때문에 그것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10%에 해당하는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 20% 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20%라는 건 100원이 80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20원이 손실이 난 거잖아요. 그 20원을 손실한 걸 갖다 회복하려면 몇 프로 해야 돼요? 80%에 20이니까 25%의 원금에 대한 것들 수익률을 갖다 회복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원금이 90% 떨어졌다. 그러면 100원이었던 게 10원이 된 거잖아요. 그럼 90원이잖아요. 90원 곱하기 10원 곱하기 100 하니까 얼마가 되나요? 900%의 수익률을 내야만이 원금으로 회복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실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그러니까 원금으로 회복하는 것들이 얼마나 더딘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한다 그러면 그래서 저축과 투자는 병행하지 않는 거예요. 투자 전문가들은 다 그래요. 투자할 때와 저축할 때를 아예 내가 저축해서 종잣돈을 얼마만큼 마련할 때는 거기 돈을 갖다 투자에 절대로 개입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투자라는 부분들을 저축과 같이 병행하는 사람은 저는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헛똑똑해요. 얼뜻 보면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돈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돈이 경제적 관점에서 놓고 보면 종잣돈을 만해서 이 종잣돈에 의해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만에 가장 극적인 효과가 나오는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을 갖다 단축시키기 위해서
투자와 저축을 병행한다. 투자라는 건 리스크를 하기 때문에 손실이 났을 경우에 이 손실을 회복하는 것들이 더디기 때문에 시간이 오히려 더 길게 늘어나요. 아까 말했잖아요. 20%의 손실이 일어나는데 25%의 원금 회복률을 갖다가 하려고 그러면 20%하고 이 5%하고 차이가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알 거예요. 5%더 내는 게 어마어마한 힘든 거예요. 그래서 큰 돈으로 종잣돈을 크기를 키워서 그 금액을 갖다가 높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그거예요. 큰 수익률이 안 나더라도 그 수익률을 갖다가 극대화시킬 수 있게 시간이라는 것들을 연장시켜가면서 투자라는 것들은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당장이 답답하다고 저축과 투자를 한꺼번에 한 바구니에 담으려고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담아서 성공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통계적 관점에서도 투자 수익률 관점에서도 보면은 정확하게 수학적으로도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투자를 하실 때 투자와 저축을 갖다가 한 바구니에 담아서 하시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이게 경제적 감각을 깨우는 네 번째 부분입니다. 또 다섯 번째 부분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워렌 버핏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워렌 버핏이 수익률이 높은 줄 아세요? 워렌 버핏은 1년에 23%가 정확하게 그 정도 수익밖에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23%를 갖다가 근데 몇 년을 하시는 거냐? 거의 50년. 이 기간 동안에 하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 수익률이 갖다가 처음에 시작점에서 기하급수 쪽으로 올라가서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워렌 버핏 이분이 했던 지금까지 투자 수익률이 2284%라고 그래요. 연간 23%씩만 계속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지금은 550만의 수익률을 갖다가 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벌어지냐? 시간의 마법이에요. 1년 안에 웬만하신 분들, 투자에 대한 감각 계신 분들, 좀 오랫동안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20% 이상 넘기시는 분들은 꽤 있어요. 근데 워렌 버핏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시간을 거기다가 투자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과 투자와의 역학관계를 정확하게 아는 것들이 경제적 감각 중에 최고 단봉이에요. 시간이 투자되지 않은 거니까 여러분들 많은 생각들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데 타이밍이 아니에요. 시간이에요. 시간을 얼마나 담아내느냐가 여러분들의 부자로 갈 수 있는 경제적 감각을 깨우는 첫 번째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간과 투자와의 역학관계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티끌모아 태산이 되려고 그러면 거기에 뭐가 보태져야 되냐면요. 시간이 보태져야 돼요. 시간을 어떻게 보탤 건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지 경제적으로 만들어낸 모든 일들 있잖아요. 다 시간이 보태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느 성이 하나 쌓이는 데는 10년, 100년이 걸려서 성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성이 무너지는데 얼마 걸릴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 있어요. 부가 똑같아요. 그래서 부는 시간에 의해서 천천히 성처럼 쌓여간다는 이 시간과의 역학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들이 경제적 감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경제적 부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성공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경제적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지금 매월에 현금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깨워내는 것들이 경제적 감각을 깨우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부분은 여러분의 자산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연간 정도 단위에서는 한 번씩 쭉 바라봐서 현금과 자산이 어떻게 맞물려 가는가를 갖다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두 번째 부분이고요. 세 번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산과 재화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고요. 네 번째 부분은
투자와 저축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야 하는 부분들 이해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5번째, 가장 중요하죠. 모든 부나 모든 것들은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이다. 그러니까 시간과 부와 역학관계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했을 때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경제적 감각이 다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전체를 다 설명해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재 경제적 관점에서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는 소득, 지출, 저축, 대출, 투자의 관점에서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시면서 그 토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경제적 감각을 깨울 때 돈의 흐름, 자산의 흐름, 자산과 재화의 차이점, 투자와 저축의 차이점, 그리고 시간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걸로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월급쟁이로 살아가고 계시지만 월급쟁이가 끝나는 어느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월급쟁이 부자로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뀌어 있는 걸 곧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왜 믿어도 되냐면요. 제 주변에 봤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요. 저 월급쟁이 25년 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금 내가 같이 월급쟁이 생활해서 지금 퇴직한 사람들만 그냥 제가 주변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200여 명이 돼요. 이분들의 삶을 딱 보면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그대로 경제적 관점에서 그대로 나와요. 이거는 거의 현실적인 통계적인 얘기니까 여러분들 믿고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지금 한번 적법해 보세요. 30대, 40대 그래서 중요합니다. 월급쟁이 시절에. 이때 꼭 몇 개 안 되잖아요. 딱 10가지만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를 갖다가 되짚어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아갈 건가에 대해서 방향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꼭 10가지 되짚어 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